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와우패스 선생님 서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두 번째 강의 거시경제학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 거시경제학은 사실 테셋이라는 이 과목에서는 정말로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시사와 관련된 영역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는 특히 일반적인 전에 조금 더 낮은 급의 고등학교 혹은 그냥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경제학과는 좀 달리 학파별 구분도 조금은 합니다.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조금은 하고요. 특히 그 차이가 뭔지 대략적인 것만 아시면 돼요. 그것도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GDP예요. 우리가 거시경제학이라는 것을 따졌을 때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미시라는 것은 소비자 이론, 즉 가계가 어떠한 소비 행태를 통해서 만족감, 효용을 극대화하는가에 초점이었고, 두 번째로는 기업 같은 경우는 얼마나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생산을 하고 그것으로 이윤을 어떻게 추구하느냐가 중점이었다면, 여기는 하나 더 정부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한 나라 전체를 보는 겁니다. 한 나라 전체. 그런데 이 한 나라를 볼 때 진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단. 개인이 예를 들어서 너는 건강이 어떠니?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뭘 하겠어요? 먼저 체온을 재겠죠. 체온 재고 그 다음에 뭐 신장, 몸무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관들을 동시에 측정해서 나의 몸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내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경제 상태가 어떠냐라고 진단을 한다면 첫 번째로 GDP라는 걸로 진단을 해요. GDP. 그래서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는데 문제는 GDP를 보는데 GDP는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와이프 통장에 입금을 해줍니다. 제가 안 가지고 와이프 통장에 입금을 해주면 와이프가 쓰겠죠. 다 쓴다고 가정해요. 그럼 제가 번 돈, 제가 생산을 한 것과 와이프가 쓴 것과 결국 제가 월급을 받은 게 똑같을 거야. 그래서 생산, 지출, 분배. 여기서의 분배는 인컴, 소득이니까 요 세 가지가 같다라는 가정이 뭐냐면 국민소득 3면 등가 세 가지 면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소득이라고 보셔도 무방한데 요 GDP를 가지고 이제 그 나라의 생산 능력을 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생산 능력 봤으니까 그 나라의 실업자는 어떤 상태가 있겠니? 라는 거 실업자 통계를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물가라는 걸 통해서 구매 능력과 그 곳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것들을 진단한 후에 물론 여기서는 지금 빠졌습니다만 화폐금융론이라는 게 따로 있어가지고 통화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량방정식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케인즈의 화폐 유동성 선호 이론이라는 것들도 보게 될 건데 그거는 기초 용어에서는 조금 뺐습니다. 그건 조금 너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뺐고 전반적으로 GDP, 실업, 물가를 따지면 이 실업과 물가의 관계에서 필립스 곡선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필립스 곡선. 필립스 곡선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게 거시의 차원이죠. 뭐냐면 개인은 간단했어요. 개인은 소비자 이론이나 생산자 이론이나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한의 효용과 최대한의 이윤을 내는 거였다면 이것에 대한 이론, 다른 의견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거시 차원에서는 정부가 있다면 이 정부가 무엇을 할 거냐? 과연 이러한 시장에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 때 개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쟁을 펼칠 수가 있죠. 그 얘기에 대해서는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바마 정부의 오바마 케어라는 게 있잖아요. 오바마 케어는 이제 의료 시스템인데 그건 정부가 개입을 하겠다는 건 그만큼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뜻이었고 오히려 반면에 트럼프는 기업인으로서
그 기업이 얼마나 자유롭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세금을 적게 걷어야만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거에 대한 두 가지의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고전학파 계열과 케인즈주의가 좀 다릅니다. 그 정도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개입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논리는 어떠합니까? 라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경기에 대해서 안정화를 하겠다라는 정책이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거시로 보시면 돼요. 즉 전반적인 한 나라의 경제를 판단하는 지표는 무엇이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것이 뭐다? 요 거시경제학입니다. 물론 국제라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쇄 경제를 대부분이 가정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나온 게 뭐냐면 GDP죠. GDP. GDP는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모든 재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다라는 거야. 그래서 포인트는 한 나라 안에서란 단어예요. 그래서 국적의 의미는 필요 없고 만약에 한 국민이라면 GNP라는 단어를 썼다. 그러니까 1995년 이전의 문제 혹은 경제학은 전부 다 GNP야. 그만큼 전 세계가 국제적으로 교류를 하는 게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 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뭐냐면 그 해에 생산된 자동차나 전자제품 같은 재화, 들어가는 서비스가 포함된다. 재화와 서비스 모두 들어가는 거고 과거에 생산된 재화는 우리가 밖에서 생산된 재화 등은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간재도 들어가지 않는다. 요건 우리가 다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GDP 할 때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게 GDP는 국내 총생산이고요. 그죠? 재화와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고 중간재는 들어가지 않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 들어갈 게 이제 재고에 대한 이야기는 해야 되겠죠. 물론 경제학 원론을 보신 분들은 이 재고를 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합니다만 테스트에 대해서는 그냥 심플해요. 이 재고는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경제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재고는 팔리지 않고 남은 것이니까 없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구매하러 그 상점이나 그 기업에 갔을 때 만약 재고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면 그 기업에 있지 않고 다른 기업에 가서 물건을 살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핸드폰을 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핸드폰 가게에 갔는데 내가 원하는 물건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 가게를 다시 안 가겠죠. 옆에 가게 가지. 따라서 재고는 미래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 기업이 투자한 걸로 칩니다. 따라서 재고는 GDP에 포함된다라는 게 특징적으로 여러분들 나올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게 이제 GDP의 특징. GDP는 뭐다? 한 나라가 얼만큼 생산을 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죠?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서 국적은 상관없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있잖아요. 그럼 얘기할까요? 그럼 이제 두 번째가 국민 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이 있죠. 3면 등가의 법칙. 그래서 측정하는 측면이 뭐냐면 우리가 GDP, GDE, GDI 이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E는 익스펜디처고 I는 인컴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번 외국인이 있단 말이야. 이 I는 우리가 소득이에요. 소득을 우리가 분배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어요. 이건 지출 국민소득이고 지출은 우리가 소비, 컨슈션, 인베스트먼트, 거버먼트, 수출 마이너스 수입, 엑스포트, 임포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더하든 이렇게 더하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세한 항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시도록 하고 결국 이겁니다. 잘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처럼 보이는 외국인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야? 마동석이에요. 여러분들 마동석이 외국인이라고요? 네, 미국 어메리칸이에요. 그 사람. 국적이 어메리칸이라고요. 이해가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국수주의자, 민족주의자 아니야. 그냥 예시 드는 거죠. 또 외국인 있잖아. 크리스탈, 제시카, 헨리, 샘 해밍턴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는 건 GDP 아니에요. 아니라고. GDP라고요. GNP가 아니고. 이해가세요?
그만큼 국제화 시대가 맞으니까. 우리나라 사람 중국 가서 돈 많이 벌잖아요. 뭐 그걸 가지고 뭐 비교하고 그럴 거 없어요. 추성훈도 우리나라 사람 아니잖아요. 일본 사람이에요, 추성훈도. 그런 것들은 GNP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재든 똑같은 게 뭐 이 자세한 항목을 지금 할 수는 없으니까 요게 뭐다. 삼면능가 어떻게 측정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삼면 생산, 지출, 분배 측면을 재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GNI는 국내 총생산에서 교육 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을 더하거나 뺀 뒤 다시 국외 순수치 요소를 더해야 해당한다. 말 어렵잖아요, 이거. 근데 이게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GNI라는 거는 N이 뭐예요? 내셔널리티야. 그래서 국적의 의미를 가져가는 거니까 I가 인컴이죠. 그로스 내셔널리티 인컴이니까 이것은 뭐예요? 우리나라의 국민이 얼만큼 돈을 벌어왔냐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나라가 GDP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거기 생산을 했는데 문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벌어간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마동석 얘기도 있고 그런 사람 또 국수주의 같으니까 고깃값만 할게요.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파견 근무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르노, 삼성, 뭐 그 다음에 쉐보레 이런 것들 다 우리나라에서 하지만 돈을 가져가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해외 순수취 요소 소득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면 순이라는 거 이제 앞으로 이 순이잖아. 순인 넷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져오는 돈이 있고 나가는 돈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나가는 돈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간 돈이고 들어오는 돈은 이청용, 뭐 기성용, 유현진 뭐 좀 쉬고 있지만 유현진 그 다음에 김현수, 강정호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어올 거 아닙니까? 그걸 다 합친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서 벌어온 게 많다면 플러스가 되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벌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GDP인데 생산을 했어. 근데 생산을 한 거와 실제로 판매가 되는 건 좀 달라요. 즉 똑같은 물건을 만들었다고 해도 우리의 물건이 어떠한 상태로 교류가 되느냐에 따라서 교역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우리나라 상품이 상대적으로 비싸게 되면 외국에서 많이 받아올 수 있고요. 우리나라 상품이 상대적으로 싸게 되면 외국으로부터 돈을 조금밖에 못 받으니까 그래서 교역 조건 변화에 따른 이게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시험 문제가 이거예요. 뭐 딴 거 아니고 잘 봐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GNI와 GDP 중에서 GNI가 크면 얘가 플러스의 역할을 해줘야 얘가 커지는 거죠. 만약 이렇게 되면 얘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되면 얘가 뭐야 했을 때 마이너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요걸 내는 문제가 아주 기본적인 시험 문제고 특히 교육 조건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수익가격분에서 출가격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변했느냐를 따지는 거고 이 교육 조건은 나중에 이제 국제경제학 환율에서도 나옵니다. 어쨌든 GNI가 중요한 거야. GNI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GNI는 달러로 표시가 돼요. 달러로. 그죠? 우리가 국민소득이 얼마냐? 3,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what? 그럴 거라고요. what? 결국 우리가 GNI는 달러로 표시되는데 그 해에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 환율에 따라서 GNI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나온 뉴스, 우리가 테셋이 원하는 게 우리가 뉴스를 읽을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았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GNI는 조금 더 올라갔다고 나오는 이유가 뭐냐 라고 얘기하면 환율, 즉 우리나라 화폐 가치의 강세다 라는 거죠. 왜?
교육 조건이 수출 가격이 올라가면 되는데 수출 가격이 올라가면 환율이 떨어지는 화폐 가치가 세지는 경우죠. 그거랑 연관시켜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즉 GDP와 GNI는 비슷하면서 다른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업률과 고용률인데 이건 어렵게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먼저 15세 이상의 인구에서 일할 의사를 지니고 있습니까? 라는 거죠. 여기서 일할 의사라는 것은 이력서를 제출하는 걸 일할 의사라고 해요. 그냥 막연하게 오늘은 일하고 싶다. 아니다. 이게 아니죠. 그래서 일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 yes가 있고 no가 있고 그쵸? yes에서 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직장이라는 것은 정기적 수입을 가지고 있느냐 yes가 취업률이고 no가 실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공식 4가지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실업률, 취업률,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4가지의 공식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초용어니까 가장 간단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참고로 생각해봐요. 실업자는 일단 15살이 안 되면 실업자가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일할 의사가 있어야만 실업자지 없으면 실업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자리가 없어야 실업자죠. 즉 굉장히 까다로운 개념입니다. 일자리가 15살이 넘어야 되고 일할 의사가 있어야 되고 일자리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높겠어요? 낮겠어요? 당연히 높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이거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처음에 직장을 굉장히 잘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준비 기간이 길어요. 그 준비 기간 동안은 우리가 공부하기 때문에 실업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공무원 학원 나가고 있으니까 말씀드리지만 공무원 학원에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실업자가 아니에요. 다 나중에 시험을 붙어서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싶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태백, 20대 태반이 백수, 사오정, 40대, 50대 정년퇴직, 그죠? 이런 것들에 실업률이 반영을 못해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요즘은 더 많이 쓰는 게 뭐다? 고용률이라고 하는 생산 가능 인구, 15세 이상 인구분의 취업자로 합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금 하는 것이 이 실업률에 대한 얘기고요. 특히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의무 군인 수감자. 의무 군인, 여러분들 우리 군대 갔던 군인들과 수감자는 비경제활동 인구도 아니라 경제활동 인구 자체에서 빠져요. 아예 체크도 안 한다. 그래서 가끔 나와 의무군인 수감자. 근데 수감자란 용어 안 써요 요즘에. 이거 큰일 날 소리야. 수감자, 감자. 아니 제가 헌병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헌병대에서 감자라고 하면 인권 모독이다. 그래서 요즘에 수형자라고 씁니다. 감자 안 쓰고. 그래서 수경제니까 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특히 우리가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이 있는데 항상 우리나라는 뭐가 높을 수밖에 없다? 체감 실업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노량진에 있고 수많은 독서실에서 독학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실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 개념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지수라는 게 있죠. 지수.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를 하려면 기본적인 거 알아야 돼. 우리가 지수라는 개념이 있고 변화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죠? 지수라는 개념이 있고 변화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지수는 A분의 B 곱하기 100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수는 A분의 B 곱하기 100이니까 이것은 어떻게 나타내는 거다? 100일 때, 100보다 클 때, 100보다 작을 때 요게 기준이죠. 그래서 이것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물가지수가 있어요. 물가지수. 당연히
물가지수는 기준연도의 물가수준분의 비교연도의 물가수준 곱하기 100이니까 만약 100이라는 것은 기준과 비교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이면 물가가 동일하거나 기준연도라는 뜻이에요. 이해 갔어요? 근데 100보다 적으면 100보다 크면 물가가 뭐 한 거고 상승하고 물가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비교연도와 기준연도 중에서 비교연도가 큰 경우고 밑에는 비교연도와 기준연도 중에서 기준연도가 큰 경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얘기고요. 두 번째는 변화율 같은 경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변화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 수치분의 나중 수치 마이너스 처음 수치 곱하기 100이 변화율인데 이 변화율을 사용하는 게 우리 테스트에서는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복습 한번 해볼까요? 원인과 결과 중에서 결과가 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탄력적이다. 원인과 결과 중에서 원인이 크면 뭐라고 한다고?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탄력성 우리 뒤가 사겠지만 원인의 변화율분의 결과의 변화율을 뜻하는 말이 탄력성이에요. 두 번째가 경제성장률이라는 게 있죠. 실질 GDP의 변화율을 경제성장률이라고 하고 세 번째가 위에 있는 물가지수가 있죠. 그죠? 이 물가지수의 변화율 물가지수의 변화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물가상승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 물가지수와 물가상승률은 다른 개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물가지수가 150, 120, 130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잘 봐요. 언제가 기준인지는 모르겠는데 15, 16, 17년이 있다고 치면 언제가 기준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150 물가지수가 150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당연히 기준연도보다 50%의 물가가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그죠? 120은 기준연도보다 20%가 물가가 올라갔다는 뜻이고요. 130은 기준연도보다 30%가 물가가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갔어요. 기본적인 이해. 그런데 잘 봐요. 아까 변화율이죠. 물가 상승률은 처음보다 물가 상승률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왜? 150분의 120 마이너스 150이니까 물가가 하락한 거고요. 이렇게 가면 120분의 처음의 물가지수분의 나중 물가지수 처음 물가지수 곱하기 100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린 이유는 물가지수와 물가상승률의 개념은 달라요. 왜? 물가지수는 언제가 기준인지는 모르겠으나 100보다 크면 물가상승이에요. 기준보다. 그런데 물가상승률은 그게 전년이든 기준에 있었던 연도든 물가지수를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면 기준연도보다 두 대 물가가 올라갔지만 전년에 비해서 물가가 떨어졌으니까 물가상승률이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율은 어떻게 되는 거다? 명심하세요. 플러스 0이면 동일한 거예요. 변화율이니까. 플러스면 증가한 거고 마이너스면 감소한 거야. 그래서 지수는 뭐가 기준이다? 지수는 100이 기준인 거고요. 변화율은 0이 기준이다. 0이 기준이다라는 걸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기초용어니까 명심하시라고요. 물가 지수와 물가 변화율, 물가 상승률은 다른 개념이에요. 물가 지수가 있어야만 도출될 수 있는 것이 뭐다? 물가 상승률입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얘기했고요. 두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요 얘기예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우리가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생산자 물가지수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엄마 핸드폰 사줘. 유기 발광 다이오드와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주면 생산자야. 소비자는 완제품 원하겠죠. 소비자는 완제품 원하겠죠. 생산자가 원료를 원할 거니까 원료의 가격으로 측정했다라고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소비자 물가지수와
GDP 디플레이터예요. 소비자 물가지수와 GDP 디플레이터라고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겁니다. 우리 소비할 때 외국 물건 써요, 안 써요? 씁니다. 우리 감독님 아까 보니까 아이폰 쓰고 계셨어요. 아이폰. 아이폰은 어디 거예요? 네,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그죠? 메이드 인 차이나. 디자인드 캘리포니아고 메이드 인은 차이나야. 이해가세요? 아, 그 웃자고 한 얘기고, 선생님 나의 소중한 아이폰을 건드리는 겁니까? 이게 아니고요. 웃자고 한 얘기. 우리가 소비할 때 수입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수입품 써요, 안 써요? 쓰죠. 써. 여기 수입품 들어가. 그런데 GDP 정의가 뭐였어요? 한 나라의 영토 안에서 만들어진 게 GDP였단 말이죠. 그 말은 소유품 들어가, 안 들어가? 수입품 안 들어간다는 얘기야. 쉬워요. 자, 이렇게 됐대요. 그럼 뭐의 물가가 올라갔다? 수입품 물가가 올라갔다는 뜻이야, 이건. 이렇게 됐다. 그럼 수입품 물가가 떨어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기초영어 특강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핵심으로 하나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GDP 디플레이터는 우리가 실질 GDP 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이에요. 거시 차원에서 경제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명목과 실질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명목이라는 게 있고요. 실질이라는 게 있어요. 명목이라는 게 있고 실질이라는 게 있어요. 즉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명목과 실질이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명목은 가격으로 표현한 게 명목이에요. 가격. 그죠? 그러면 실질은 뭐가 되겠어요? 실질은 우리가 실물로 표현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실질은 우리가 치킨 한 마리가 있을 거니 이게 실물이죠. 근데 이걸 가격으로 표현하면 치킨 한 마리에 지금 15,000원이라고 합시다. 15,000원 이렇게 곱하는 거야. 그러면 실질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실질 GDP 할 때 Y라는 단어를 써요. Y. 그러니까 우리가 Y 쓰고 그 다음에 명목은 당연히 Y에다가 뭘 해야 되겠어? P를 곱해야 되겠죠. 그죠? 왜? P가 가격이니까. 그래서 PY 그럼 뭐예요? 이게 명목 GDP라는 뜻이고. 왜? 아까 있잖아. 실질에다가 가격 곱해줬으니까 명목 됐잖아요. 그죠? 근데 왜 실질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얘기 있잖아. MV는 PY가 화폐 수량 방정식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 얘기가 뭐냐면 이 PY가 뭘 나타내는 거야? 명목 GDP인 거지. 그러니까요. Y만 나타내면 실질 GDP인 거. 그 얘기도 이제 나중에 하게 될 건데 이 개념보다 좀 더 쉬운 개념으로 할게. 이건 나중에 조금 더 나야 되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거시라는 게 미시와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거시경제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 나라의 경제 상태가 예전보다 조금 더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구분하고 판단하는 게 중점을 두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이 중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과거와 비교가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당연히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교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기준에 맞느냐.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님이 저를 비교할까 안 비교할까요? 당연히 비교해요. 어머님이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시골분이라서 저의 직업을 전혀 이해를 못하세요. 그냥 바쁜 애야. 우리 어머님이 보기에 저는 그냥 바쁜 애예요. 물론 제가 얼마를 버는지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냥 바쁜 애. 그러니까 바쁜데 불쌍한 애 이런 이미지예요. 물론 제가 돈을 막 많이 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가 야 요즘 너 뭐하냐? 와우패스라는 데서 수업을 하고 있다고. 와우? 응원회사냐 막 이럴 뿐이야. 저희 어머니는 응원회사냐 이럴 뿐이라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하니까 야 네 친구는 지금 공무원으로 잘 하고 있는데 넌 뭐냐? 라는 거지.
어머님 누구랑 비교했어요? 저랑 오바마랑 비교했어요? 아니에요. 저랑 이재용 회장이랑 비교했어요? 아니야. 친구랑 비교한단 말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려거나 비교를 당하려면 기본적으로 기준이 맞춰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잘 봐요. 아버지가 저 초등학교 때 월급이 100만 원이었다고 칩시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가 1980년, 늙었다. 80년대니까. 그럼 그때 짜장면이 얼마였냐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1,200원이었어요. 1,200원. 짜장면 한 그릇에 1,200원. 그때 우리 아버지가 100만 원 벌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얼마 번 걸까요? 아까 제가 웃으면서 봤는데 1985년에 그랜저라는 차가 있어요. 남자분도 알 거야. 그랜저, 갓그랜저라고 그게 있었어요. 그게 얼마인 줄 아세요, 감독님? 1,800이었어요. 1,800. 1,800. 그 당시 돈으로 1,800. 지금 1,800이면 여러분 뭐 살 수 있냐면 아반떼 사요. 아반떼. 아반떼. 옵션 다 안 들어가. 그것도 아반떼도 뭔가 뭐 옵션 넣으면 이제 2천만 원 넘어가는데 그럼 봐봐. 아버지 옛날에 그랜저 얼마였어요? 1,800이었어. 아버지 뭐야. 이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아버지가 그랜저를 탔다면 그 그랜저를 지금 현재로 돌려야 비교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기준 시점의 가격을 2017년이라고 잡는다면 그때 1,800만 원을 2017년으로 잡는 거잖아. 이해가세요? 즉 비교를 하려면 내가 그 시점으로 가거나 그 시점을 이쪽 점으로 놓는 거죠. 즉 어떤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직접 봐가지고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치킨 한 마리 지금 15,000원이잖아요. 저 어렸을 때 5,000원이야. 그럼 아빠가 나한테 10,000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00원을 줬을 때 지금 10,000원을 준 거랑 그때 10,000원을 준 거랑 다르죠. 화폐 가치가. 그러면 그때 10,000원을 지금으로 환산하든지 지금 10,000원을 그때로 환산하든지 환산해야 될 거야. 즉 명목이라는 것은 그냥 측정 시점에 가격으로 표현한 거야. 여기는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표현한 거야. 즉 예를 들어서 잘 봐요. 아까 1,800이라고 했죠. 그랜저가. 그건 명목이 실질이에요. 명목이에요. 그 당시에 1,800원이었대.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비교하려면 지금 2017년을 기준으로 가격을 돌리면 얼마인 줄 아세요? 9천만 원이에요. 9천만 원. 9천만 원이면 감이 안 오죠. 9천만 원이면 어떤 정도의 차를 살 수 있는지. 벤츠 사요, 벤츠. 얘가 그만큼 비싼 차란 말이에요. 지금 그랜저는 한 3천만 원대란 말이에요. 그때 그랜저가 지금 거의 뭐 벤츠 좋은 거 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럭셔리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쉽게 말하면 항상 돈의 가치 혹은 물건의 가치, 임금의 가치를 비교할 때는 뭘 써야 된다고요? 실질을 써야 된다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지금 이 강의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왜냐면 거시할 때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힘드니까 명목은 측정 시점의 가격을 나타냈다. 실질은 기준 시점의 가격을 나타냈다. 그런데 본래 원칙은 가격으로 표현한 것과 실제 물건으로 표현한 거다. 라는 걸로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지금 나왔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본래 이제 주어질 기본 이론 강의에서 항상 이것들을 내가 배웠었지, 이것들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지 라는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결국 거시는 뭐다? 전반적인 한 나라의 경제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각각의 지표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것을 파악하게 되면 뉴스가 조금씩 읽히기 시작을 할 거예요. 물론 최근의 뉴스는 국제 쪽하고 관련이 더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 쪽과의 연관성을 다음 시간에 연결하신 다음에 통 합쳐서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명심하세요. 그것이 뭐가 중요하다고? 각각의 지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각각의 지표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정부가 개입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하는 쪽이 것이니까 기초 강의를 통해서 이러한 길잡이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국제경제학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